많은 수요자와 많은 공급자가 어디에 있어요? 플랫폼 안에 있죠. 예,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해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나요? 데이터가 생기죠. 예, 이 많은 데이터가 정보화가 되고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화가 되면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스마트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은 바로 돈이거든요. 우리 주제가 오늘 예측과 돈의 실체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의 거를 잠시 보면 지난주 제목 생각나세요? 강의했던 거? 예, 돈의 본질과 예, 돈의 흐름이었죠. 예, 돈의 본질을 다 아는 자에게 결국 돈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고 또 돈의 흐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고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돈의 흐름은 4차 산업에서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공유 경제로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의 분배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유 경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쪽으로 가는 이 기업이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서 출범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연장선에서 한번 볼게요. 자, 예측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 경제를 어디서 할까요? 네, 오프라인 세상이 아니라 공유 경제는 온라인 세상에서 할 수 있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할까를 살펴보면 온라인 세상인 그 플랫폼에서 하죠. 그죠? 플랫폼에서. 예. 왜요? 왜 플랫폼에서 이 공유 경제가 이루어질까요? 왜요? 자, 첫 번째 연결의 힘 때문입니다. 자, 연결의 힘.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있죠. 2008년도 스타트업인데요. 그 기업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이루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싶어요. 각 나라에 여행을 다녀요. 그런데 좀 낯설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가 느끼고 싶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렇게 가정에 좀 아늑한 곳에서 잠을 자고 싶잖아요. 예, 그러한 필요성. 또 사람들은 내가 있는 집을 좀 제공을 해서 나도 숙박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 수요와 이 공급이 연결이 됨으로써 이제 기업이 줄 수 있는 거죠. 이 플랫폼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에어비앤비의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720억 달러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되죠? 92조 원 정도. 기업 가치가 92조 원이나 이상이나 되는 그런 기업 가치예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호텔을 짓는다. 얼마나 호텔을 지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해야 92조가 넘는 그런 기업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연결의 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우버죠. 우버. 예, 우버라는 회사. 그 회사가 차량이 필요한 사람, 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연결을 함으로 해서 지금 또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을까요? 7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74조 원. 그러면 우리 현대 자동차는요? 기업 가치가 40조 원. 훨씬 더 높죠? 그죠? 74. 예, 저니까 훨씬 더 높죠. 자, 기업 가치가 이렇게 연결의 힘만으로 해서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효율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게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 경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무슨 회사죠? 숙박이잖아요. 그죠? 예, 숙박 공유 플랫폼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버는 무슨 회사예요? 차량 운송 플랫폼이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생각해보면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차량 공유 그 플랫폼인 우버는 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플랫폼에서 주는 연결의 힘 때문에 그렇고, 이 하나의 두 번째 이 장점은 이 효율과 혁신의 힘으로 효율성과 혁신의 이런 비즈니스를 어디에서 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유 경제가 플랫폼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왜 플랫폼인가에서 또 한 가지는 예측이에요. 예측. 플랫폼에서는 왜 플랫폼인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요자와 많은 공급자가 어디에 있어요? 플랫폼 안에 있죠. 예,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해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나요? 데이터가 생기죠. 예, 이 많은 데이터가 정보화가 되고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화가 되면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스마트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은 바로 돈이거든요.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그 기업 가치를 볼 때 1위에서 10위 하는 그 모든 기업을 보시면은 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예측은 바로 돈인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어디에서? 플랫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 경제를 플랫폼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 자, 예측을 할게요. 예측 어떤 예측이냐? 자, 우리 일상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 전에 물폭탄이 떨어졌었죠. 이 강남에, 그죠? 예, 우리 현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드러난 이 현상들은 그 뒤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걸 처음 봤는데 강남역 한가운데서 이렇게 홍수가 나고 또 미국에 보면 데스밸리라고 굉장히 이게 건조하고 사막지역 가까운 그런 장소에서도 1년에 내릴 그 비의 75%가 3시간 만에 이렇게 쏟아지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홍수가 나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그런 날씨잖아요. 기후변화입니다. 자, 기후변화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홍수가 나는가 하면 또 그 유럽 전 지역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가뭄이었죠. 500년 만에 가뭄이다. 또 이제 폭염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영국은 서늘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40도가 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어컨 자체가 5%밖에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얼마나 고생입니까? 전력난도 일어나고 상당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서부 같은 데에서는 1200년 만에 그런 가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극단적인 이런 날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왜 그런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또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보시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가 들어와요. 무슨 에너지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햇빛이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요. 에너지는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야 되거든요. 에너지는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야 되고 돈은 흘러야 되고 안 흐르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을 우리 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에너지는 더합니다.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구는 자정적으로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식물들이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고 산소는 내뱉고 빨려 들어왔던 이 물도 내뱉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자정정화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정정화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에 이 극지방에 있는 빙산 있죠. 빙산. 그 단단한 그 빙산들로 의해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반사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때 기계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었죠. 그러면 그걸 때우려고 하면 화석연료를 때워야 되잖아요. 화석연료가 때워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화석연료가 때워져서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감싸는 층이 생겨요. 감싸는 층이. 온실가스가 생겨버려요.
온실가스가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처럼 생겨버려서 태양 에너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돼서 나가야 할 것들이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1도가 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밀림을 많이 없앴잖아요. 그죠? 물론 나무들도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기도 한데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그 양은 산소를 내뱉는 게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렇게 그 밀림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 정화작용 이 능력이 이렇게 쇠퇴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까 왜 극지방에 이렇게 빙산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빙산이 이 1도 높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녹죠. 지금 많이 녹았죠. 어제 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 극지방 그 북극인 어딘데 그게 녹아가지고요. 이게 서해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장면을 봤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정도로 녹아요. 녹으니까 반사되어서 나갈 그 에너지에 그런 힘들이 부족하죠. 그죠? 예, 자정 정화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문제는 북극 지방에 가면 동토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동토지대. 그 밑에 보면 이산화탄소의 그 양이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양이 지구 대기권에 있는 양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그보다 30배나 더한 그런 그 악한 그 이제 독한 그런 메탄 가스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가스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온실가스는 없어지지 않고 자꾸 누적되는 개념으로 지구는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를 바라볼 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누적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기후변화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정부 간의 협의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IPCC라고 합니다. 이 IPCC에서 발표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가 1.09도 올랐다. 이렇게요. 자, 올랐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40년도까지는 얼마다? 1.5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문제냐? 지금도 살기 힘들잖아요. 이 기후변화를 보면 예측하기 힘드니까. 힘든데 1.5도라는 것은요. 벌써 이제 우리는 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2022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넘어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자, 1.5도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체온이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자, 1도가 높았어요. 그럼 37.5도죠. 어떨까요? 37.5도 때 이렇게 걸어 다녀 보셨어요? 생활해 보셨어요? 예, 뭐 괜찮아요, 그죠? 예, 조금 힘은 빠지고 해도 기온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도의 그런 느낌은 어떠냐? 1.5도가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예, 좀 어지럽고 많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 이상 되면요, 더 힘들겠죠? 예, 그런 식으로 1도라는 거, 1.5도라는 것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시면 됩니다. 현재도 1.09도 올라서 지금 한 1.1도라고 보는데 1.1도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온실가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는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글이글거려요. 에너지라 했잖아요.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글이글거려요. 그러면 이게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부딪히죠. 예,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태풍이나 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나라의 대기과학자인 그 조천우 박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배출해내는 이 온실가스가 1초에 원폭 5개가 터지는 그런 이글그림으로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후협약이 첫 번째로 있었던 그 이후로 1998년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이 이글그림은
31억 개 원폭이 터진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피부로 좀 와닿죠. 그렇게 우리 지구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누적되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주 왔을 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주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 하면 이게 물 부족, 가뭄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디에는 비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총량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것을 보면 물 부족이고 가뭄이고 또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무엇을 또 예측할 수 있나요? 자, 극단적 날씨는 우리가 예측하기를 두 번째는 뭐요? 식량 위기를 예측할 수 있죠. 식량 위기요. 자, 날씨 때문에 이런 식량 위기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뭐요? 코로나. 전염병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왔었죠. 그러면 이 전염병 때문에 무엇이 생기나요? 노동력이 감소가 되잖아요.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식량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자면 이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 이 전쟁은 뭘까요? 세계 이게 곡창지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 위기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운송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식량 위기는 이미 온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죠.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금방 지적해드렸던 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이거 코로나19 생긴 지 벌써 얼마나 됐어요? 2년 반 넘고 지금 3년째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겪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됐죠. 이 전염병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됐나요? 아니요. 코로나 종식이 안 됐죠. 훨씬 더 변종으로 더 많은 변이로 해서 지금 재확산될 위험에 지금 현재 취해져 있죠. 그런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세계보건기구 그 WHO에서 7월 23일 지난달에 다시 한 번 더 비상선포를 이렇게 선포를 해요. 비상사태 그 선포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감각해졌는데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니까 조심해라라는 그 경계, 그 비상사태를 후에서 선포를 내리는데 후에서 내리는 이 선포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그 비상사태예요.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라는 것이 지금 이제 7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무뎌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지금 선포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은 또 무엇을 야기시켰나요? 3년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염병은 무엇을 우리한테 주었나요? 경제 위기라는 걸 줬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어요. 재정을 풀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그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을 푼 그 돈이 자그마치 6조 달러입니다. 2년 동안 6조 달러. 6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7,800조예요. 7,8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한 나라에서 그 국가 예산 말고 더 풀렸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풀려서 이 버블,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측할 수가 있고 현재의 이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들여다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온 거죠. 자, 전염병은 그런 것들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 위기.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 위기인가, 버블 경제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이거 들여다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슐러 PE 지수라고 합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 그 예일대학교의 교수의 이름을 따서 슐러 PE 지수라고 하는데, 자, 이 지수는요, S&P 500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 검토를 하는 건데, 자, 보통 평균적으로 16에서 17이 평균이에요. 이 지수는. 그런데 인류 역사에 30이 넘는 게 3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경제 위기가 온 것이었죠. 첫 번째는 우리 1930년도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자, 30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두 번째 이 슐러 PE 지수가 이 30을 넘었을 때가 2000년도에 그 IT 버블 있죠.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그때가 44 정도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38까지 갔다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경제 대공황에 가까운 그 수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어요. 그것은 금리, 또 환율, 물가지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또 위험지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을 주목해서 봐야 하고, 그리고 이게 환율 요동치죠. 변동폭이 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느끼죠. 원자재가가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지난달 7월달 평균적으로 보면 7에서 8%예요. 7에서 8%. 특히 영국은 10.1%로 상당히 물가가 이제 고물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6명 중에 1명이 끼니를 그른다, 이렇게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또 이게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물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경제 위기라고 현재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있죠.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국가 그 부도를 내는 그런 현상들, 또 도미노 현상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 그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플레이션과 거시적 경제적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